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공정성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생겼다고 지적했는데요. 주요 법률적인 쟁점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법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 재판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증거언니 교사 관련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일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즉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크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증언이 뭐 번복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제 관심을 모았지만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입시 비리 관련돼서는 모두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랑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은 법리상으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 네. 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2심 재판부가 일단 이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 이제 허위라고 판단을 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 교수 입시 비리 관련 내용 모두 유죄라고 인정을 한 건데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그 7대 스펙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모두 다 이제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예. 가장 처음에 이제 사건이 시작됐던 이제 단국대 1저자 논문 그리고 단국대 인턴 그리고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공주대 인턴, 키스트 인턴 이렇게 이제 인턴 확인서들이 전부 다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됐고 그 허위 내용이 작성권자의 허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만들어졌다. 이건 다 위조다라고 했고 그 위조된 스펙들이 입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그리고 이제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부상 이제 그 공부방해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그런 식이 됐던 것입니다. 예. 자, 이 딸 조민 씨 세미나 참석을 둘러싸고 중간에 친구의 증언이 이제 번복된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었었는데 서울대 인턴 확인서만 봐도 그런데 재판부 판단이 원심과 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지금 2심에서 쟁점이 되었고 논란이 뜨거웠던 부분이 그 세미나 참석이었는데 예. 이게 약간 착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에 있었으면은 이거 인턴이 진짜였고 없었으면 가짜다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 인턴을 했고 거기에 연결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조 전 장관 측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세미나에 있었으면 앞에 인턴도 실제로 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수사 내용은 사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일정상 참석이 가능했느냐 그리고 그 인권법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가 직접 그 인턴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었느냐. 근데 지금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직원의 도움에 의해서 조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공범으로서 작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세미나 여부에 의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앞부분의 것까지 파기시켜가지고 직접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직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실공방 세미나가 있었냐 없었냐 참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직결된다는 듯이 얘기 나온 것은 이제 항소심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유무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고려 요소였을 뿐이지 앞부분의 거가 훨씬 더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예. 재판부 판단을 조금 더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확인서 내용이 가짜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속에 세미나 듣는 사람이 이 조민 씨인지 아닌지는 이 확인서의 허위 여부와 영향이 없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렇다면 앞서 고려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이제 부정 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고대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 이번 판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고려대 입학 부분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려대에 대한 업무 방해는 너무 이제 더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빠져 있긴 했지만 7대 스펙 부분이 거기에 활용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들 전제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서 고려대가 2심 판결까지는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사실심이 아니라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은 입학 취소에 대한 결정이 이제 조만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그게 나온다면은 학사 학위가 있기 때문에 의전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무너지면 뒤에 의전원 이제 스펙까지 그럼 부산대 의전원도 아마 다음 주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영향을 바로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학력이 무너지면은 뒤에 석사, 박사, 학사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연결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먼저 하면 부산대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든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바뀐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1, 2심 이제 재판부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자, 2심에서는 그러니까 정 교수가 이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이제 자택의 하드디스크 등을 뭐 반출하게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근데 네. 2심에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거는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증거 인멸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죠. 그건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또는 공범끼리 같이 했을 때 그런 판단을 해주는 것이고 예. 제3자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한테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건 교사를 했을 때 자기 비호권의 남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 이건 굉장히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1심에서는 그 김경록 PB하고 정경심 교수가 공범 관계다. 공동으로 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고 공범으로서 했다면은 그 애초에 첫 번째 법리에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네. 지금 2심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거는 본인이 할 수도 있었고 가족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음에도 김경록 PB를 동원시킨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교사범으로서 비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판시한 것입니다. 네,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 하나만 더 보면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이것도 1심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미공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같이 판단이 달라진 부분인데 예. 그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호재성 이제 정보가 있었고 이게 이제 미공개 정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서 이득을 본 것이 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죄가 하나 성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본 것이 이제 연결해 가지고 그 부당한 이득을 이제 숨긴 것이다. 범죄 예. 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됐었는데 앞부분에서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주변에서 이제 알려진 정보였고 언론 보도도 일부 나왔다. 예. 그러니까 이건 미공개 정보가 아니므로 앞부분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이제 범죄 수익까지 두 부분이 이제 유무죄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네. 자, 재판이 끝난 뒤에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이제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중간에 뭐 사실심, 법률심 이야기도 했는데 향후 대법원 판단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물론 양쪽에서 다 이게 첨예하게 다툰 사건이기 때문에 또 결론이 바뀐 부분까지 있어서 물론 당연히 양쪽 다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내용에 대해서 보자면은 그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옳은지만을 보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는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법률적인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본다 이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류별로 나눠보면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그 수사와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지 법리가 굉장히 어렵게 적용된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고 사유로 삼기가 사실 마땅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제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제 가치 평가가 있고 증거 인멸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다퉈지겠지만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파기가 되더라도 좀 이 전체 형량에 비해서는 좀 작은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예. 됩니다. 자, 이 판단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윤미향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한 혐의 등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좀 첫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 건지와 핵심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쟁점은 뭔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지금 11개월 만에 이제 첫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례적인 사유가 또 발생을 해서 그 재판부 재판장님께서 이제 또 갑자기 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어 재판부 교체가 한 번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형사 사건이 좀 많이 밀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공판 준비 절차만 6차례 진행한 거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됐다라는 평가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이제 핵심을 보자면은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그 공금을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었다. 심지어는 이제 개인 계좌를 통해 가지고 모금을 하고 그것이 바로 회계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횡령 배임 그리고 학예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탔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의 운영 과정 전반을 다룰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예. 이제 결국은 회계 자료하고 금융 자료가 모두 다 이제 오픈이 돼야지 판단이 나올 그럴 이제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그리고 이 윤미향 의원 첫 공판 관련 내용까지 구재룡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